자, 오늘은 2주차 수업 모터 러닝입니다. 모터 러닝 들어는 봤죠? 모터 러닝 들어봤습니까? 모터 러닝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아시는 게 바로 모터 러닝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신경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실생활에 이제 복귀하는 거. 복귀라는 거는 참 먼 얘기긴 합니다. 복귀라는 건 사실 뭐 직장에는,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은 직장에 복귀하고, 뭐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일을 하시던 분들은 또 거기에 복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귀인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상당히 험난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 결국에는 우리가 ADL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ADL이 일상생활 복귀를 이제 촉진을 하는 건데, 무엇이 돼야 ADL이 되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근력을 사용하는 거. 우리가 머리에서, 우리 인체는 다 똑같아요. 그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 다른데 발동되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기보다는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사람마다 어떤 식으로 발동이 되느냐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하죠.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근육이 움직여서 활동하는 거,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촉진을 해주는 거예요. NS는 사실은 신경외과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신경과 아니면 재활의학과죠. 재활의학과에 계시는 환자분들, 신경손상이, 중추신경의 손상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을 잘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중추신경의 손상이 없는 분들은 과사용으로 인한, 우리가 이제 어깨가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뭐 이렇게 아픈 거, 그런 거를 재활하는 게 이제 근골격계 재활이고,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에, 특히나 중추신경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경손상 때문에 생긴 기능마비, 이거를 갖다 회복을 시키는 건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르다고 하면 많이 다르고, 같다고 하면 아주 같고, 또 그렇습니다. 그 근골격계 손상 환자분들은 과사용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처치를 해주죠. 막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어깨 엑스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OS 도수 치료도 해주고, 뭐 통증 치료도 해주고 해주는데, 왜 아픈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아프다라고 하는 건 과사용입니다. 과사용.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뭉치고 아픈 거예요. 아프다라는 증상은 젖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면 젖산이 쌓인다고. 그 불필요한 거, 우리가 그 불필요한 연료죠. 여러분들 그 자동차 가끔 보시면 검정색 연기가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 배기가스가 이제 석유를 태워가지고 그거를 다 정화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데, 그 기능이 이제 마비되니까, 고장나니까 그냥 그 연료 태운 연기가 그냥 바깥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걸 우리가 젖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를 오래 쓰면 보통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차를 오래 써서 그 배기를 이렇게 정화해서 내보내는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에 검정색 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찌꺼기죠, 찌꺼기. 엔진에도 찌꺼기가 쌓인다 그러죠. 그래서 뭐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나중에 뭐 엔진 보링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런 걸 제거해주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환자분들께 해주는 젖산 제거 작업입니다. 그런데 젖산을 제거하려면 혈액이 결국에는 쌓여있는 젖산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통증이 일어난다는 거는 젖산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사용하면 이 근육이 이제 손상이 올 것 같으니까, 브레인에서 통증이라고 하는 어떤 장치를, 신호를 보냄으로써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사용하지 못하는 근육을 대신해서 다른 근육이 그 근육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통증이 일어나서 하나의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근육이 그 근육의 역할까지 해주면서 또 과사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과사용이 일어나니까 또 그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근육이 그 근육을 대신해서, 소위 우리가 그걸 컴펜세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계속된 컴펜세이션을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통증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과사용을 치료한다는 건 사용을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용하지 말으라고 하면 되냐, 이거. 기부스를 여기다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고, 과사용의 원인을 아셔야 되겠죠. 왜 과사용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어떤 가장 최초의 근피로가 왔던 그 근육을 찾는 거, 그 근육을 찾는 그 능력이 이제 근골격계 치료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찾아서 그 근육을 활성화를 시켰을 때 과사용률을 줄여서 과사용됐던 부분의 통증을 경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증 치료를 해주고 여기다가 뭐 체외 충격파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그 근육에, 현재 이 과사용이 젖산이 쌓인 이 근육에 처치를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젖산을 이제 제거를 했어. 그래도
신경계에서 내려주는 오더가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과사용했던 부분에 젖산이 제거됐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면 또다시 과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와도 뭐 받을 때는 시원한데, 마사지 샵가도 마찬가지죠. 마사지를 막 받으면 되게 개운하고 좋은데 나오면은 다시 또 이제 뭉치기 시작하죠. 왜냐면 가사용의 원인이 됐던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령 체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아무리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리 치료도 받고 뭐 약도 먹고 뭐 술도 마셔가지고 뭐 이렇게 풀고 해도 회사에 가면 회사의 실장님이 변한 게 없으니까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나와가지고 또 풀고 여행 가고 뭐 해가지고 이게 뭐 기분 좋게 또 출근해도 또 실장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줘야 될 거는 그 브레인의 역할을 바꿔주는 겁니다. 신경 손상이 있는 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골격계 손상은 이렇게 처음 원인이 됐던 부분을 계속 찾아가는 이런 부분인 거고, 신경 손상은 신경이 손상돼서 그 손상된 해당 부위를 잘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다행히도 우리 인체에는 모터 러닝의 기능이 있고, 이 모터 러닝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경 가소성, 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모터 러닝을 통해서 가소성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사용을 해주는 건데, 다행히 브레인에서는 그 신경 가소성 메커니즘이 존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한 브레인 영역에서 해당하는 기능을 여기서 메인으로 담당하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의사들 보면은 이렇게 전문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레지던트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처음에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6년 동안 다 똑같이 배우고, 그다음에 인턴, 전공의 가기에서도, 전공의도 이제 나중에 바꾸기도 하거든요, 과를 이렇게. 전공의에 가기 전까지는 다 같은 의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형외과 전문의, 그러면 정형외과를 제일 잘 메인으로 보지만 다른 과 진료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브레인도 다행히도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는 할 줄 알고 그걸 메인으로 담당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 다른 과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조금이나마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개념이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 전체가 돌아가는 거다. 하지만 이제 다른 과 전문의가 정형외과 진료를 보다 보니까 정형외과 의사만 볼 수 있는 아주 세밀한 부분은 또 놓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재활을 하시는 개념이 바로 100%가 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메인으로 담당하는 부분은 이미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과에서 이렇게 담당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죽은 사람 몫을 100% 다 해내기는 조금 어렵다.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팔재활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치료를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재활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어쨌든 응답을 해줘야 돼, 응답을. 결국에는 어떤 브레인, 여기서 메인으로 다쳤지만은 다른 부분에서 팔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어떤 발전이 돼야 되겠죠. 신경과 의사가 정형외과 진료를 보려고 하면은 정형외과 책을 몇 번 보고서, 오늘 이만큼 보고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환자가 오면 진료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치료를 많이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는 아직 응답할 시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내가 잘 못해서 아직 안 되는 건지, 잘 했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은 건지,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잘 될 때, 내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아니면 그냥 좋아진 거야? 뭐 다른 치료사 선배님이 해가지고 좋아진 거야? 뭐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받아가는 거,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되면 당연히 좋지만, 잘 안 됐을 때도 내가 아직 부족해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충분히 했는데도 환자분의 몸이 아직 나올 그 시기가 안 된 건지, 그런 거를 잘 계속 찾아가시는 작업,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터 러닝을 조금 아시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영구적인 체인지라는 말을 썼네요.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뭡니까?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거에서 할 줄 아는 걸로 바꿔주는 게 치료입니다. 우리 몸은 시냅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시냅스. 신경이 이제 손끝에서부터 이렇게 브레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토막토막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신경 한 줄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단세포 동물 들어보셨어요? 단세포 동물.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좀 멍청한 애들한테 야, 이 단세포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단세포라는 건 뭐냐면 신경 네트워크가 다 한 줄로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산호초 같은 애들. 산호나 말미잘, 특히나 이제 우리 의학책에서는 말미잘을 예로 많이 듭니다. 걔네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이 잘리면 어떻게 해? 몸 전체 마비가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인체는 그렇지 않죠. 어느 한쪽이 잘리면 다행히도 뭐 다른 부분은 살아있고 뭐 그 해당하는 부분은 뭐 마비가 오든 저림 증상이 오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시냅스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그죠? 만약에 이게 하나 잘렸는데 이걸 온몸이 다 마비되면, 근데 스파이널 코드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기도 하죠. 이렇게 좀 잘리면은 전체가 다 마비되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이 스파이널 코드를 제외하고 다른 말초신경들은 다 시냅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브레인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손을 한번 이렇게 썼으면 이 쓴 게 바로 머릿속에 인지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 쓴 게 영구적인 체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냅스로 연결돼, 이 프리시냅스와 포스트시냅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딱 쓰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모터 러닝이 된 거예요. 다음 시냅스로 이게 연결이 돼야 돼, 연결. 한 번 더 쓰고 한 번 더 쓰면 다음 포스트 시냅스로 이렇게 정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회복된 거고, 그 다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브레인까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활동이 됐을 때 우리가 치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영구적인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물리치료, 작업치료 할 줄 압니까? 그러면 한 2, 3년 차 됐으면 이제 네, 뭐 저 물리치료 할 줄 압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알겠는데 뭐 할 줄 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바로 이 정도 수준까지. 환자분들도 어떻게 해가지고 한 번 딱 쓰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딱 쓴 게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죠, 잘. 특히 상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시냅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되고 한 번 더 안 되는 거는 여기까지만 재활이 됐고 이 뒤로 넘어가지 못했구나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동작의 반복만 자꾸 인식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신경 시스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이거를 만들어냈던 동작 처음부터 해주실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는데 두 번 반복이 안 되면 한 번 더 해줘야 돼. 그러면 다시 그걸 인지해서 그 다음에는 뭐 2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2번 뭐 또 다시 만들어서 3번, 한 4번, 5번 하면 그때는 이제 반복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브레인까지 어떤 발달이 일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액티브한 활동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환자분을 치료할 때는 패시브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환자분이 실제로 활동을 이제 참여하셔야 됩니다. 액티브하게.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골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으면 더 좋겠고, 이거는 모터 러닝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되겠죠. 모티베이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림빅 커넥션. 림빅은 뭡니까? 대뇌의 한 구조인데 감정을 담당하는, 옛날에는 우리가 변연계라 그랬고 지금은 둘레계통이라고 얘기하죠. 감정 커넥션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뭐 소위 알고 있는 모티베이션 요소에 뭐 감정도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치료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좋은 감정 상태에서 좋은 감각을 가지고 러닝을 해주는 거다.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인풋이 없이는 아웃풋이 나오지 않아요. 인풋은 뭐예요? 내가 어떤 감각 또는 감정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 말초에다가 우리가 감각을 넣어줘가지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반대로 백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넣어서 인풋을 줘서 얘가 여기 센트럴 서커스 뒤쪽에 있는 3번, 1번, 2번 영역에 감각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100번을 주물러도 안 될 때가 있고 한 번을 했는데 잘 될 때가 있죠. 그건 뭐냐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가냐 못 가냐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충분히 브레인에서 그럼 이 정도 어떤 계기가 들어왔으면은 내가 제발 이거 한번 움직여 볼까? 이 생각이 날 정도로 내가 이제 감각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큰 소리에 반응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케바케죠, 그죠? 어떤 사람은 좀 잔잔하게 해야 더 인풋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세게 해줘야지 되는 사람도 있고, 기본적인 뭐 얼라이먼트나 머슬 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인풋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라도 뭐 인풋의 종류는 뭐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냥 이혼한 사람이면 전부인을 생각해라. 그럼 뭐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용을 해주는 거야.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뭐 그런 음식을 앞에 갖다 주고라도 한번 움직여 볼까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풋을 주면 그 다음에 그거랑 관련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브레인이 충분히 느껴야 돼, 이걸. 아,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 마비된 부분이니까 그거 나오기가 참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환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해주시고 또 잘 해야 되겠죠. 재미가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감각이 좀 다양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풋들을 여러분들이 잘 개발하셔가지고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명확히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재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소위 타입 1 머슬, 타입 2 머슬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줄 때도 뭐 팔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주는 태스크가 있고, 내가 팔을 당기면서 자 따라오세요 이런 태스크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태스크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예 종류 자체가 서로 반대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동작은 똑같은 팔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 어떠하게 태스크를 주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아웃풋이 완전히 좀 달라진다. 하이 레벨의 어떤 인지적인 거, 인지력이 있는 그런 태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less under conscious control, 이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당기기만 하죠. 이걸 리딩해 준다고 우리 학교에서 얘기하는데, 관절에다가 내가 이렇게 사람이 주는 핸들링만 가지고 감각을 줬을 때 또 활성화가 잘 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분류는 어떤 태스크를 주냐 안 주냐의 어떤 분류도 되지만은 이거에 반응하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명확히 눈에 보이는 태스크에 반응하는 관절과 머슬이 따로 있고, 내재적인 태스크에 따라하는 그런 머슬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부위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모터 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자, 모터 스킬이 있고, 그 다음에 오토노믹한 거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OTC를 탑다운 방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인지력이 좋은 쪽을 잘 사용해가지고 오토노믹한 세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을 움직이려면 어때? 맨 처음에 먼저 이 동작이 이게 일어난단 말이죠. 이 동작은 일어나야지만 팔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연계를 하려면 일단 팔을 쓰려고 하면 이렇게 이거를 잘 하면 좋은데, 우리 환자분들은 신경마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때로는 이 탑다운 방식만 가지고 불충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재교육을 시켜줄 때는 이거를 쓰게 만들어 준 다음에 태스크를 주는 방법도 좋다 이거야. 그리고 최종에는 같이 코디네이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울릴 수 있도록 일단 약한 부분을 쓰게 만들어주고,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근데 우리가 다행히도 모터 리크루먼트라 그래가지고 운동 동원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COM에서 가까운 부위부터 시작해가지고, COM에서 가까운 부위부터 액티베이션 되는 이유는 일단 내가 몸을 지탱해야지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는 보통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이렇게 몸을 움츠리게 돼 있다고, 또는 이렇게 미끄러운 빙판을 걸어갈 때 뭐 빙판을 걸어가면서 문자를 쓰라, 잘 안 되죠, 그죠?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미끄러워 죽겠는데 이거 문자를 어떻게 써요? 내 몸이 일단 안정적인 지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스킬한 그런 움직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운동 동원 순서예요. 그래서 COM에서 가까운 부위부터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ADL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실내에서는 잘 걸으시는데 바깥으로는 잘 못 나가죠.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술 먹은 다음날 같은 날 이럴 때 하기 싫을 날 있잖아요. 그렇죠? 환자분들 바깥으로 모시고 나가세요. 옛날에 내가 이 병원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그런 거를 많이 하는 병원이 있어. 저 일산병원이라고. 거기 앞을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갈 일이 많은데, 그 일산병원 앞에 이렇게 길이 좋아요. 거기가 신도시여가지고 거기서 치료사 3-4명이 나와가지고 맨날 거기를 걸어다녀 이렇게. 걔네들 30분 동안 환자분들 그거 걷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우리 와이프도 물리치료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10몇 년 차 된 치료사들이 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걔네들이 그러고 있으면
쟤 또 뺑기 부린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바깥으로 환자분을 모시고 나가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돈 받고 시켜준 적도 많아요. 옛날에 홈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바깥에 좀 나가서 걷게 해주세요 해서 1시간씩 제가 걸어주고 돈 받고 옛날에 막 그랬다고.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치료가 됩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 환자분이 일단 평지에서는 안정적으로 잘 걷지만 조금의 굴곡만 있으면은 조금 턱만 있으면 아예 못 넘어가도 이제 걸어는 멈춰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치료실 내에서라도 우리가 그 트레이드밀 이거를 이렇게 인클라이너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계단 이용하는 거 많이들 하시겠지만 오르막길 내리막길 항상 그런 걸 다 같이 해주시면 바로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그 환경에서 내가 안정성을 확보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평지 갔으니까 그 다음 뭐 5도 올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양적인 개념보다는 이런 신경 발달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올리는 각도를 그냥 5도 단순히 5도 10도 오늘 5도 하셨네요. 뭐 어제 5도밖에 못했는데 오늘 10도 하셨네요. 이런 거는 좀 조금 탈피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경이 요 정도에서 이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신체를 내가 만들어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 네, 이제 뭐 이니셜 페이지, 뭐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전부예요, 다. 여기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점점 스킬한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다. 모터 러닝의 단계다. 자, 스무스하다는 거,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스무스하다, 코디네이션이다, 어떤 뭐 숙련된 거다, 뭐 이런 거, 타임 오버 또는 뭐 이제 오류, 에러라고 얘기하는 건데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고유의 개념입니다. 이 부드럽다는 건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 쓰면서 걸어가는 거. 환자분들한테 저는 옛날에 그런 태스크를 많이 줬어요. 이게 걸을 수 있는 환자분들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자, 이 중에서 뭐 남성이 몇 명인지 좀 세면서 한 바퀴 돌아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단순히 자,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걸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 뭐 병실까지 가보실까요? 그러면은 이제 병실이 뭐 801호다 그러면 801호까지 가는 그 경로를 설정하면서 환자분의 게이트는 좀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건 듀얼 태스크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스무스하다는. 그리고 어떤 동작 하나로 봤을 때도 우리가 그 세레블라 아탁시아 있는 환자분들 어때요? 딱 이렇게 가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끝에서 이렇게. 이게 바로 디스메트리 아닙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자, 팔 들어보세요. 팔 잘 들어요, 이렇게. 그 우리가 ROM 체크제에다가 자, 페어 뭐 이렇게 적겠죠, 이렇게 들어도. 그러니까 양적인 개념에서는 페어, 굿, 그레이드가 나오지만은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는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촉진은 있고 억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단 때렸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억제력을 상실하죠, 그죠? 갖다 때려 부시죠, 막 이렇게. 그 억제력, 이니비션을 상실했을 때 이런 부드러운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술을 마시면은 손해 쪽에 이렇게 손상이 옵니다. 크로닉 알코올리즘, 그러면 우리가 드렁큰 게이트라고 표현하는 게 모양적으로 드렁큰 게이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술을 마셨을 때 나오는 게이트가 드렁큰 게이트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손해 쪽에 마비가 오면서 술을 먹은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그런 게이트가 나온다. 그래서 억제력을 상실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게 바로 스무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촉진만 있는 게 아니라 촉진과 억제가 적절하게 일어나서 부드러운 움직임이 나와야 가능한 거다. 그런 부드러운 움직임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코디네이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물리치료사 쪽에서는 파케가 이제 그 주름 잡고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파케가 매스 무브먼트라는 거 가지고 둘이 싸운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 한심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요 근육 하나를 정확하게 활성화시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PF에서는 어떤 패턴 무브먼트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려면 하나의 근육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갈 때 이 근육이 적절하게 활동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매스 무브먼트라고 표현을 한 거야. 에서는 하나의 근육을 정확히 사용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스하게 사용하는 거, 이걸 매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팔 들어 그러면 딱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여러 근육이 컴펜세이션이 일어나는 거, 이걸 매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표현하는 거야. 같은 단어인데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냐의 차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둘이 싸우고 앉아 있어요. 야, 매스는 나쁜 거야, 매스는 좋은 거야. 한심한 놈들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코디네이션 개념의 매스는 좋은 개념인 거고, 어떤 셀렉티브 무브먼트에 대한 에서 매스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다. 그냥 이렇게 가면 간단한 거를, 그게 좋네 마네 이거를 파벌 싸움을 하고 있더라 이거지. 지금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건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PF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고, 그거를 하는 동안에 많은 후배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지. 시간이 딜레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매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코디네이션,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코디네이션이 맞죠. 왜냐면 팔 드는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나와줘야 이게 나오는 거야. 웨이트가 이동이 안 되면 팔을 뻗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신경마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상태에서 팔을 뻗을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신경이 정상인 사람들은 잠깐 스톱하고 이거를 쓸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받침되지 않으면 이거를 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디네이션 개념을 반드시, 브레인의 발동은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깥 세상도 중요하고 바디 이미지도 중요하고, 바디 스키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내 신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바디 쉐마라고 영어에선 읽어요. 근데 원어는 바디 스키마라고 읽어요. 둘 다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취향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거는 근육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ADL을 촉진한다, 이런 의미에서 근육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된 조건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최적화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건 이런 외부 환경도 있고 내 신체 내부 환경도 있어요. 그럼 이제 외부 환경은 외부 환경대로,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치료받으러 내려오셔가지고 10시 25분에 그 유리창 밖에 이렇게 일렬로 쭉 서 있다가 땡 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 찾아서 막 가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 저는 제 환자분한테는 하지 못하게 했어요. 환자분이 이 테이블에서 치료받는 거랑 이 테이블에서 치료받는 거랑 이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다릅니다. 들어오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인풋이 달라지는 거야. 다양하게 센서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테이블을 자꾸 옮겨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포지션도 맨날 시팅이 아니라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오늘은 사이드 라인에서 시작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내부의 환경, 내가 어떤 다리를 치료한다 그러면 다리를 잘 쓸게 하기 위한 힐 컨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사용하세요. 이건 이제 내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적화되게 조건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근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되겠다. 이런 영역들 다 알고 계십니까?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는 뭐예요? 어디예요? 센트럴 서커스 바로 뒤에, 여기 센서리 영역이죠, 그죠? 3번, 1번, 2번.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는 여기서 해석된 센서리가 이제 효과적이야. 막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가지고 요거는 한번 써볼만 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5번, 7번에서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앞으로 넘겨주죠. 이렇게 6번 영역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프리프론탈 모터 에어리어로 넘겨주죠. 이렇게 6번, 90, 11, 12. 그래서 프리프론탈까지 정보가 넘어오면 여기서 이제 자, 움직임을, 이거는 결제 받은 거야 이제. 대내에서 사장님이 요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장 결제를 딱 받았어. 그럼 무브먼트가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근데 거기서도 몇 단계를 거쳐야 돼. 실제로 출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 갈 거냐 말 거냐, 목소리 톤을 야 이렇게 할 거냐, 야 이렇게 할 거냐를 또 결정을 해줘. 누가? 이렇게 손해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에서 마지막으로 결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케이 했어도 실제 실무적으로 나가려면은 마지막에 손해 파트에서 이제 문을 열어줘야 그 무브먼트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다 이런 것들이죠. 코퍼스 스트라이툼은 베이자 강글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이자 강글리아와 살라무스도 이제 센서리 모터, 그러니까 센서리를 모터로 바꿔주는 그런 에어리아에서 이런 요 영역에서 활동이 일어난다. 자, 베이자 강글리아는 입력부와 출력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베이자 강글리아는 왜 중요하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요일 날 아침에 교육 괜히 신청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일요일 거 괜히 신청했어. 아침에 가기 싫어 죽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한 8시쯤 눈 뜰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신청했으니까 12만 원 아까우니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베이자 강글리아의 활동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가기 싫어가지고 누워있는 상태는 베이자 강글리아에서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 베이자 강글리아의 억제가 탁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억제를 억제해준다. 그래서 디스이니비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디스이니비션 메커니즘이 발동되면 우리가 출력부에서
이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촉진의 개념보다는 억제를 풀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치료를 하실 때 그런 개념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큰 소리로 야 가 뭐 일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보호자분들은 만족하겠지만 때로는 또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자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다리 힘 들어가는 거를 조금 느끼게 해줬어. 이렇게 다리 힘 들어가는 거 느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가 바로 디스이니비션이야.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그냥 뭐 이제 보호자들은 당연히 어깨에다 팔 걸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들쳐매고 일어나고 막 이러면은 오 저 치료사 잘하네 그렇게 보긴 하겠지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환자분들은 무서워서 못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발을 바닥에 정확하게 잘 대주는 작업 한 3, 4분 해주는데 이 발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하는 거를 밖에서 보면은 저 치료사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된다, 이거야. 잘 만들어줘서, 근육 모양도 좀 이렇게 잘 해주고, 여러 번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 힘 들어가는 거. 환자분이 자기가 다리 힘을 쓸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사한테만 의지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을 이렇게 조금 썼다. 이거 가지고 잘 하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디스이니비션이에요. 그러면 그 힘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일으켜주거나 다시 앉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환자분한테 그런 안도감을 드리고,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게 이제 디스이니비션 메커니즘입니다. 억제를 풀어주는 활동. 사실 그게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게 바로 이니시에이션이에요. 여러 가지 영역이 나와 있죠? 여기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여기 있고, 여기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가 있고, 우리가 페리에탈 롭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스페리어 페리에탈과 인페리어 페리에탈로 나눠진다. 여기 뭐 파라센트럴이라는 말도 나와 있네요.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이죠. 센트럴 영역 중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엔테리어 센트럴이라고 나와 있군요. 이게 프리 센트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프리 센트럴, 포스트 센트럴 요거는 페리에탈 롭이죠, 그죠? 페리에탈 롭은 공간 지각력을 담당합니다. 여러분들 푸셔 신드롬 환자 보신 적 있나요? 자꾸 이렇게 바닥을 밀어내는 환자분들. 이런 환자분들 어떻게 치료해요? 그런 환자분들은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푸셔 신드롬 거기서 자꾸 민다, 미는 거를 어떻게 해볼까, 그게 이제 공간에 대한 지각력이에요. 일어났을 때 푸셔 신드롬이 일어났어도 꼭 스탠딩에서만 고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지각력만 생기면 돼. 그러면, 이렇게 또 둘러보는 거죠, 이렇게. 둘러보시고, 앉아있는 상태는 이런 느낌이고. 근데 앉아있는 상태의 느낌을 잘 느껴도 일어섰을 때 푸셔 신드롬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신경계적 접근이에요. 우리가 항상 피지컬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페리에탈 쪽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봤을 때 MCA 인팍션이 있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그거는 페리에탈 쪽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야. 그 스파인부터 다시 공간 지각력, 좌우 개념 이런 것들. 좌측에는 뭐가 있냐. 환자분이 밀어내는 이 부분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쪽에 지금 공간 지각을 못 하는 거니까 이쪽에 사물 같은 거 잘 인지하게 해주고 특히나 또 발 딛는 게 또 중요하죠. 발 잘 딛게 해주고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푸셔 신드롬 고치기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이자 강글리아와 세레벨룸은 이런 이니비션, 베이자 강글리아, 세레벨룸 딱 이렇게 나오면 딱 두 가지예요. 이니비션과 컨트롤입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 브레인이 특별히 얘네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다쳤을 때는 어때? 그 이니비션 메커니즘이 발동이 안 되는 거죠. 레스팅 트레머 들어보셨습니까? 레스팅 트레머. 이게 이제 서브스텐셜 니그라 쪽이 다친 경우죠. 이렇게. 인텐션 트레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니비션 메커니즘을 상실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스무스하게 사용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컨트롤이라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알려주셔야 돼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이런 거 또 있었었지 이런 거. 여기 보면 오류 수정이라는 것도 있죠. 오류 수정은 뭡니까? 내가 이 활동을 딱 했을 때 내가 이제 좋아하는 여성한테 가서 야, 너 나랑 사귈래? 그랬더니 이 새끼 모르는 거야? 이렇게 가면 이제 다음부터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빌드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피드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해 주셔요. 딱 하고 일단 해봐. 그리고 이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걸 다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해준다고요? 손해에서 그걸 해준다. 그런 걸 계속 수정하는 거.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연애를 잘한다 그러죠.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많이 받고 질질 짜고 해봐야 그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수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연애도 많이 해봐라. 그게 바로 이제 오류 수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해에서 해주는 거다. 페리에터 프론탈 커넥션,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센서리에서 이제 모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승인을 받고 모터로 환원되는 그런 영역이 바로 페리에터 프론탈 커넥션이죠. 어떤 모양을 인지해가지고 또 액티비티를 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V 영역, 이게 이제 코디네이션이죠. 시각에서 시작해가지고 페리에탈 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프론탈 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경로들이 있어요. 이 경로 중에서 이 위에 있는 경로는 리칭 채널이고 이 밑에 있는 경로는 그래스핑 채널이다, 이렇게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뭐를 아시라고 제가 이걸 올렸냐면, 차팅을 했더니, 환자분 차팅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이게 도잘 프리모터, 벤트럴 프리모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과 아까 얘기했던 슈페리어 페리에탈, 인페리어 페리에탈, 그 다음에 여기 V3A, V6A 요런 영역을 다치게 되면 팔 메인 손상이다 이거야. 이 경로에 손상이 없는 사람도 팔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경로에 있는 사람도 이제 팔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딱 차팅을 했는데 메인 경로가 다친 경우, 그러면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메인 경로에 손상이 있었어. 그러면 팔 치료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로 밀려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다쳤기 때문에 메인으로 다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회복이 가장 늦게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데 팔 영역을 다쳤기 때문에 팔을 못 쓴다. 거기서 팔 영역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메인으로 다쳤기 때문에 팔을 빨리 치료해줘야 되는 건 그게 아니야. 회복이 가장 늦게 되는 게 바로 메인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팔이 메인으로 다쳤으면 다른 부분을 먼저, 팔을 위한 다른 부분의 치료가 되겠죠. 다른 부분을 먼저 신경이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치료해가지고 그 부분이 팔을 잘 쓸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팔을 마지막에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우선순위를, 시퀀스를 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꼭 차팅을 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브레인의 경로, 어떤 기능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브로드만 에어리아를 이렇게 나눠준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브로드만 에어리아 말고 본인 나름대로 또 이렇게 나눈 사람이 있어요. 뇌파를 찍어가지고 브로드만 몇 번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의 특성은 브로드만 에어리아는 좌우를 같은 번호로 매겼는데, 이 뇌파를 찍은 사람은 좌우의 번호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좌뇌 우뇌 기능이 조금 다르다 그러죠. 조금 더 진화한 형태인 거지. 그런 것도 있다. 한번 뭐 그렇기도 하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뇌파를 찍어가지고 각 영역별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기능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주얼 베스티뷸라에 의존한다. 그죠? 환자분은 센서리가 강해. 그게 눈으로 보는 건 70%의 센서리를 받는다 그러죠. 시각에 의존하면 어떻게? 우리가 목적지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요. 자, 이거 주워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허리를 이만큼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주웠으면 좋겠는데, 환자분들은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되냐 이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시각에 의존하는 움직임은, 그리고 베스티뷸라에 의존한다는 건 이렇게 딱 고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쫙 이렇게 펴는 거, 허리 펴. 딱. 근데 우리가 걸을 때는 어떻게 해? 이 몸의 유연성이라 그러죠. 이렇게 올라가서 쫙 이렇게 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허리 펴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올라가는 단계가 생략되고 그냥 펴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렉터 스파인 머슬을 쓴다고 얘기합니다. 이렉터 스파인 머슬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통 알고 있지만은, 이걸 너무 과도하게 쓰게 되면 이 베스티뷸라에 의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렇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이거를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오디터리, 소리로 들리는 거, 우리가 버발 큐죠. 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자, 따라하세요, 이런 지시가 있고, 그다음에 핸들링 지시가 있고,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소리와 눈으로 보는 거는 조금 감소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와 눈으로 보는 거에 반응하는 머슬은 우리 인체 전체 머슬의 20%밖에 안 돼. 20%. 근데 그거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20%만 가지고 내 몸을 활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잘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헬스장이나 이제 이런데 필라테스 같은 데서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몸매는 예쁘게 만들고 근육을 멋있게 만드는 거는 그쪽에서 이제 하는 일이 맞는데, 아픈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다 이거야.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는 운동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베스티뷸라에
의존하는 움직임 이런 거죠. 뻣뻣하게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거. 그러면 20%는 강하게 만들지만 나머지 80%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헤미플레이저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따라할 수 없는 거를 자꾸 이렇게 시키기보다는 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을 잘 만들어서 해주셔야 된다. 그게 바로 모터 러닝이다. 소마토 센서리가 비주얼이나 베스티블라보다 더 중요하다. 소마토 내 몸의 감각을 잘 이용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치료사가 제공해주는 그런 인포메이션, 그죠? 인풋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핸들링을 통해서 하던 뭐를 통해서 하든. 근데 이제 핸들링이 제일 좋은 도구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뭐 다른 장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게 훨씬 내가 인지하기 좋고 환자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기가 좋죠. 그래서 주로 핸들링을 이제 이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또 비주얼을, 그리고 미드 스탠스를 만들 때는 또 베스티블라를 어느 일부분에는 활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은 영역에다가 이렇게 활용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허리 펴 하지 말고 허리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은 좀 더 오토매틱한 영역, 요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이 이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투머치한 어떤 아까 이런 활동적인 것들, 비주얼이나 오디터리나 베스티블라를 이용할 경우에는 내재적인 거, 오토매틱한 러닝을 방해한다. 우리가 운동요법만 썼을 때는 재활을 방해받는 요소로 또 작동될 수도 있다. 오디터리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너무 활성화시켰을 경우에는 우리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연구 결과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00년에 나온 거 벌써 24년 전에 나온 이론들이에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목적지향적인 거는 좀 나중에, 진짜 목적지향적인 영역을 치료할 때 목적지향적으로 치료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오토매틱하게 치료해 주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인풋을 주고 그 인풋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움직임으로 나온다. 이게 모터 러닝이죠, 사실은. 그리고 비주얼 베스티블라 소마토 센서리는 뭡니까? 이거는 감각의 3요소라 그러죠, 그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주얼이나 베스티블라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소마토 센서, 내 몸의 어떤 깊은 부분, COM에 가까운 부분부터 먼저. COM에 가까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면 그 다음 부분은 활성화되더라도 컴펜세이션 개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료를 오래 하고 잘 한다고 하는 거는 점점 안으로 들어갈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거에 가장 깊은 부위가 어디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또 실습할 때 또 보여드릴게요, 그게 뭔지. 네, 환경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테그레이션은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브레인에서 해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는 정보는 이 인테그레이션 영역에 그냥 제공을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절대 보장이 없어요. 뭐 그나마 신경 손상이 없으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신경 손상이 있는 분들은 전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해주는 거야. 안 되면 다르게 또 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또 다른 방법을 써보고, 아주 다른 부분을 또 세팅해보기도 하고. 저한테 배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종아리를 세게 눌렀더니 팔이 갑자기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인테그레이션. 그 브레인에서는 이제 종아리를 눌렀더니 편안해져가지고 팔에 힘을 좀 빼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이렇게 책으로 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런 임상 경험들은. 머슬 안에 있는 머슬 스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육의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머슬 스핀들이 신경 그 오더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들링을 할 때도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꼭 머슬 스핀들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핸들링을 써줘라, 이런 말도 이제 몇 번 드렸었죠. 네, 이렇게 생겼다. 평행하게 생겼다. 이게 뉴클리어 백파이버죠, 이렇게. 얘가 이 뉴클리어 백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근육의 길이를 감지합니다. 또 근육은 길이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핸들링을 가르쳐 드렸을 때, 이렇게, 근데 따라했는데 안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속도를 조절해 봐라. 특히나 이제 환자분들은 스파스티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더더욱 속도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짧아져 있는 거, 이렇게 자꾸 피면은 이게 너무 빠르니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머슬 스핀들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머슬 스핀들을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링을 써주셔야 되고, 속도를 잘 조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1A 파이버와 2 파이버가 왔다 갔다 해준다, 그런 개념이고요. GTO는 머슬과 조금 달라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는 머슬 스핀들은 우리가 평행한 결에서 치료를 하는 거고, 이 GTO는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컴플렉스하게 치료해 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로테이션 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텐더는 가지고 돌려주라 그러죠. 자꾸 이제 돌려줘라, 이렇게. 근육은
꺾지 말고 그대로 밀어줘라. 텐더는 뒤집어 까줘야 돼, 이렇게. 머슬은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지만 텐더는 방향이 틀어져야 돼.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GTO는 또 그런 치료 방식이 다르다. 네, 그리고 포스추럴 어떤 반응.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이제 그 엔티스페이토리 포스추럴 어저스트먼트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팔을 올리려면 이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그 개념이 바로 이 APA예요. APA. 뭐 AAPA 이것도 한 20년 된 이론이에요, 사실은. 다음 동작을 위한 준비, 선행적 자세 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내가 만들어주고 가는 거. 한 번 했으면 그 다음 번 또 가는 거의 준비. 그런 거를 분류해서 AAPA, PAPA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그 스킬한 동작이 나오려면 자세 조절이 먼저 가능해야 된다. 중심선이 어느 한쪽으로 이동을 해야 이렇게. 아이들이 기다가 팔을 올리는 거는 바로 그걸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배밀이를 할 때는 양쪽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쓰다가 한쪽으로 라터럴 움직이면서 이제 하나가 오픈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한쪽 팔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지탱이 가능해야 이걸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어가는 거야. 이렇게 어시메트릭하게 쓰면서 물고기는 시메트릭하게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에서는 뭐 체중 지지 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게 물고기의 움직임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브리징 엑서사이즈를 양발로 같이 브리징을 했어. 그러면 반드시 한쪽 다리를 또 시켜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양쪽을 같이 브리징을 시키고 바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면 내가 메커니즘을 만들어주지 않고 걸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양쪽을 같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한쪽씩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때 체중 지지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갈 줄 알아야 다음 쪽, 이 반대쪽이 오픈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APA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트렁크 머슬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퍼를 치료하는데도 트렁크와 하체를 반드시 세팅해 주셔야 된다. 팔 치료, 우리 작업 치료사들이 좀 약간 억울하잖아요. 맨날 그 환자분들이 이번 신환이 들어와가지고 한 달쯤 지나면은 물리치료실에서는 벌써 이렇게 지탱해가지고 뭐 치료사가 들쳐매고라도 한 발 뛰어가지고 걸어가니까 이제 역시 이제 물리치료사들을 잘하네요. 이렇게 OT실에서 이런 태스크를 막 하면 수행이 잘 안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좀 더 못해 보이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상하게도. 그런 거 좀 억울하잖아요. 왜냐면 다리는 갖다 대주기만 해도 활성화가 되거든요. 웨이트 베어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워만 놓으면 근육이 활성화가 돼. 근데 팔은 오픈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쓰게 하지 않으면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잘. 그러다 보니까 작업치료실 선생님들이 물리치료실보다 더 못해 보이는 그런 어이없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를. 어퍼를 위해서는 트렁크와 하체가 돼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아시면 돼요. 팔을 치료하는데 팔만 자꾸 늘어지면 팔 치료가 안 된다, 이거야. 트렁크 머슬과 하체를 잘 사용하는 가운데에서 팔 치료가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걸 아시는 작업치료사는 오히려 나중에 더 위대한 치료사가 될 수가 있겠죠. 환자분들은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뉴럴 드라이브가 안 되죠. 한마디로 오더 내려주는 게 원활하지 않죠. 신경 손상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스무스 코디네이션 말씀드렸고, 포스처럴 인셋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픽세이션 스트레이치, 우리가 이렇게 자꾸 고정돼 있는 그런 움직임 다 풀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어시메트릭한 거, 한쪽을 지지하고 한쪽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시메트릭한 그런 요소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습해 보도록 합시다.